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많은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유신 테크놀로지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거대한 유리창을 뚫고 권지혁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지는 못했다. 그는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입은 채 마치 도시 전체를 제 발 아래 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아래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량들의 불빛 행렬을 쫓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그 너머의 공허를 향해 있었다. 32살의 권지혁은 이미 업계의 신화였다.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혁신적인 AI 알고리즘 하나로 거대 제국을 건설한 천재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숭배했고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에 열광했으며 그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느끼는 것은 오직 지독한 고독과 모든 것을 앗아간 과거의 상실감 뿐이라는 것을. 일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복잡한 코드와 끝없는 회의, 그리고 시장을 향한 냉정한 분석 속에서만 그는 잠시나마 자신을 옥죄는 기억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 망령은 어김없이 그의 곁으로 돌아와 속삭였다. 만약 그때라는 부질없는 가정과 함께 최근 이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천재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의 불안정한 사생활과 대외적인 이미지는 회사의 중요한 해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신뢰감 있는 총수의 이미지가 필요했다. 지혁에게 결혼은 인생의 계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사랑은 그에게 사치이자 고통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으니까. 대표님,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혁의 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충직한 인물로 상사의 공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그늘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 비서는 정중하게 서류철 하나를 지혁 앞에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몇 여성들의 프로필이 들어있었지만 가장 위에 있는 한 여성의 자료에 시선이 멈췄다. 한서연, 25세. 맑고 깨끗한 이미지의 증명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근심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혁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어떤 감정을 순간적으로 건드렸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 미세한 균열을 닫아버렸다. 그녀의 배경은 간단했다. 평범한 가정. 하지만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무너지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현재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돈이 절실했고 그에게는 아내라는 역할이 필요했다. 이것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래였다. 그의 심장은 강철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미소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저 목적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일 뿐. 진행해. 그의 목소리는 도시의 야경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그 한마디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의 운명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 햇살 한 스푼에서는 마감 준비가 한창이었다. 창밖에는 예고 없이 찾아온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젖은 걸레로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희미하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님들에게는 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혼자가 되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났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굳은 비를 막아주는 작은 우산 같았지만 그 우산 아래의 그녀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낮에 들었던 손님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가오는 연휴에 떠날 해외여행 계획,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 서연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세상은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시시각각 조여오는 빚 독촉 전화,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부모님의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페 일을 마치고 낡은 우산을 펼쳐든 채 집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어둡고 멀게 느껴졌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르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보였다. 비좁은 반지하집 문을 열자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색 독촉장이 그녀를 가장 먼저 맞았다. 그녀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유신 테크놀로지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계약,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생각해 당장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읊는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 가족의 빚 액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조건을 설명했다. 1년간 권지혁 대표의 법적인 아내 역할을 수행해 줄 것, 대외적인 행사에 동행하고 언론에 노출될 때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할 것, 그 대가로 그녀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추가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팔아넘기는 일이었다. 왜 저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께서는 한서연 씨의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저희가 찾는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깨끗한 이미지라니. 빚더미에 깔려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버티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눈앞에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더 이상 그분들이 빚쟁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만남에 동의했다. 며칠 후 약속된 장소인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했다. 서연은 며칠 동안 고심해서 고른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갔지만 최고급 정장을 입고 먼저 와 있던 권지혁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절로 위축되었다.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잘생겼지만 그만큼 더 차가웠다. 얼음으로 조각한 것 같은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담겨있지 않았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무생물을 훑어보는 듯 무심했다. 그 시선에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들의 만남에는 어떤 낭만적인 요소도 인간적인 교감도 없었다. 변호사와 김 비서가 주도하는 가운데 두꺼운 계약서의 조항들이 하나씩 낭독되었다. 결혼기간, 각자의 의무,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였다. 지혁은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다. 한 가지 규칙만 명심하면 될 겁니다.
그가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오. 이건 거래일 뿐이니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어쩌면 막연하게나마 품고 있었을지 모를 작은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기묘한 오기가 생겼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차가운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 획 이름을 써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는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는 없었다. 권지형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차가운 종이 한 장과 거액의 돈뿐이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그들의 시작을 말해주듯 온통 잿빛이었다. 권지혁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설계된 요새나 현대 미술관에 가까웠다. 서울의 부촌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그 저택은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고 내부는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그리고 흑백의 무채색 가구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물건은 마치 자로잰 듯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공기마저도 필터를 거친 듯 인공적이고 서늘했다. 한서연이 이곳에 발을 들인 첫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집주인이 아닌 무표정한 얼굴의 가사, 관리사 오 여사뿐이었다. 대표님께서는 사모님의 공간을 2층 동쪽 윙으로 지정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오 여사의 목소리는 이 집의 온도와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은 거대한 성에 갇힌 이방인 같았다. 그녀의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저택은 거대한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었지만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잠들었을 시간에 들어와 그녀가 깨기 전에 나갔다. 그들이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어쩌다 마주치더라도 그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서연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공간에 머물며 이 거대한 집의 장식품 중 하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성은 그런 인공적인 질서 속에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온기를 나누고 작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작은 반란은 주방에서 시작되었다. 이 집의 주방은 최고급 기구들로 가득했지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것처럼 깨끗하기만 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해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오 여사에게 묻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된장찌개를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늦은 밤 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현관에서부터 풍겨오는 낯선 음식 냄새에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 냄새는 그의 뇌리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 모든 것을 잃기 전 희미하게나마 존재했던 가정의 기억을 희미하게 자극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 익숙하지만 낯선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가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거대한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2인분의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이미 자러 간 후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서둘러 몇 숟가락 더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에 일이 남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변명이라도 하듯 중얼거리며 식당을 나섰지만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혀끝에는 계속해서 그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맴돌았다. 서연의 작은 변화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저택 뒤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있던 작은 유리 온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사의 허락을 받아 하루 종일 그곳을 청소하고 작은 화분 몇 개를 사와 허브와 들꽃을 심기 시작했다. 그곳은 그녀만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 흙을 만지고 작은 싹에 물을 주면서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이 키운 작은 노란색 들꽃 몇 송이를 꺾어 심플한 유리컵에 꽂아 텅 비어있던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던 지혁의 시선이 그 작은 꽃병에 닿았다. 거대하고 어두운 색의 식탁 위에서 그 작은 노란색 꽃은 마치 실수로 떨어뜨린 물감 한 방울처럼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눈에 띄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하게도 그의 머릿속에서 그 작은 노란색의 잔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흑백의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무의미하고 비논리적인 변수였다. 그리고 그 변수는 이상하게도 그를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지혁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흠뻑 젖은 채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추운 듯 작게 몸을 떨고 있었다. 천둥 소리에 유난히 약한 그녀가 거실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지혁은 늘 그랬듯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소파 앞에서 저절로 멈췄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도 끝에 있는 수납장에서 두꺼운 담요를 꺼내왔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 위로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 그녀의 따뜻한 천이 희미하게 스쳤다. 잠결에 뒤척이던 서연은 몸을 감싸는 따스함과 함께 희미하게 느껴지는 비 냄새와 낯선 남자의 스킨 향을 맡았다. 그녀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계약서에는 없는, 그의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다. 그는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들의 결혼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결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정막이 아니었다. 때때로 주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허밍 소리, 거실 테이블 위에서 계절마다 바뀌는 작은 들꽃,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따뜻한 음식 냄새.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마치 스며드는 햇살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권지혁의 얼어붙은 성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나오던 지혁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보았다. 서연이 읽던 책인 듯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책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길을 밝혀줄 수 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어둠 속으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이미 들어와 버렸음을 그의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 생활이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을 때 첫 번째 공식적인 의무가 주어졌다. 유신 테크놀로지가 주최하는 VVIP 자선갈라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이었다. 서연에게 그날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다. 지역의 비서실에서 보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시켰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수천만 원의 후원을 호가하는 보석들이 그녀를 감쌌지만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했다.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여성은 자신이 아닌 것만 같았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묵을 지켰지만 그는 흐깃거리는 시선으로 옆자리의 서연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굳은 표정과 불안하게 맞잡은 두 손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불편한가?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사장 입구에서 차가 멈췄을 때 그는 차에서 내리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크고 단단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그 온기에 그녀의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다. 갈라 행사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축소판이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가치를 탐색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혁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인형처럼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그는 능숙하게 그들을 상대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지혁에게 향한 존경심과 함께 그의 옆에 선 낯선 여자 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배경을 캐물었고 그녀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가면을 쓴 채 준비된 대답을 반복하며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품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상태를 눈치챘다. 그는 대화 중간중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거나 제 아내는 이런 시끄러운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차단하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의 작은 배려들이 모여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사건은 지혁이 잠시 유신 테크놀로지의 이사회 의장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 홀로 남겨진 서연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지역의 오랜 라이벌 기업 대표인 박 이사였다. 그는 기름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권 대표의 새로운 트로피가 당신인가 보군. 꽤나 싱싱해 보여.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박 이사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더욱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권 대표 취향이 독특하단 말이야. 이런 순진한 얼굴 뒤에 얼마나 큰 야망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 얼마를 불렀소? 나에게 오면 2배를 쳐주지. 그 순간이었다. 박 이사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 눈빛은 금방이라도 상대를 얼려버릴 듯 살벌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내 아내에게 무리하게 구는 건 유신 테크놀로지 전체에 선전포고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위압감이 있었다. 박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그리 예민하게. 지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박 이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던데 세무당국에서 아주 흥미로워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 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지혁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서연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의 잔열과 당혹감, 그리고 이름 모를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아직도 굳게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옆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단단히 쥔 핸들만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보았다. 그가 그녀를 위해 분노하는 모습을. 그는 계약서의 파트너를 지킨 것이 아니었다. 내 아내를 지킨 것이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혁은 평소처럼 자신의 서재로 향하려 했다. 그를 붙잡은 것은 서연의 작은 목소리였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저 때문에 괜히 일을 만드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괜찮지 않아. 그가 낮게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괜찮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계약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도. 서연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지혁은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과 수치심, 그리고 외로움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지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곳은 정글이야. 서로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인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곳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세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아. 지켜주고 싶었어.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서연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들여다본 두 사람이 되었다. 서재로 향하던 지혁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직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혼자 있게 하지 않을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안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심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갈라 행사장의 그 밤 이후 권지혁의 얼음성에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저택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고 숨막히는 침묵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안정감이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지혁은 귀가 시간을 앞당겼고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만 몰두하는 대신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식사 시간의 대화는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서연은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 온실에서
새로 싹이 튼 바질 이야기. 재미있게 읽은 책의 구절. 동네 고양이와의 만남을 이야기했고, 지역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온화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평범하고 소박한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자신이 지키기 위해 발버둥쳐온 이 치열한 세계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유신 테크놀로지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대표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보고서 결제에 수고했어라는 짧은 코멘트가 달리기 시작했고, 회의 분위기는 더 이상 살얼음판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변화의 원인이 사모님이라는 존재 때문일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역은 온실에서 화분에 흙을 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 그는 무슨 생각에선지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아 흙을 나르거나 물을 주는 것을 도왔다. 서연은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오랫동안 함께 식물을 돌보았다. 서툰 그의 손길에 흙이 잔뜩 묻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서연이 심은 작은 메리골드 꽃을 그가 가만히 들여다볼 때였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그의 저택에 들어온 이후, 아니, 그를 만난 이후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결혼이 더 이상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이 차가운 남자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때로는 밤늦도록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었다. 지역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줄 그날까지 기다려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몸에 찾아온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계속해서 나른하고 속이 좋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병원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임신이었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 아이가 과연 그에게도 기쁜 소식일까? 혹시 그의 계획에 없던 일이라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내 그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작은 선물 상자에 초음파 사진을 넣어 그의 서재로 찾아갔다. 지역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그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상자를 건넸다. 지역이 무심코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안에 담긴 희미한 흑백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은 멈췄다. 그는 사진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 어떤 사업적 성공도, 그 어떤 찬사도 그에게 이런 감정을 준 적은 없었다. 그의 강철 같던 심장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그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을 본 서연도, 그 자신도 놀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 포옹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단 벅찬 행복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그들의 계약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될 터였다. 행복의 절정에 있던 며칠 뒤 비극의 전조가 드리워졌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L 병원이라고 저장된 발신자였다. 그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그의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언제부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온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급한 회사 일이야. 오늘 밤은 못 들어올 것 같아.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바빠졌다. 늦은 밤에 들어와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희미하게 풍겼고 그의 휴대폰은 늘 무음이었으며 종종 굳은 얼굴로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다. 서연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다시 차가운 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임신으로 인해 더욱 예민해진 서연은 그 변화를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는 불안했다. 무슨 일 있어요? 힘든 일이면 나한테 말해줘요. 나도 같이. 그녀가 용기를 내어 물었을 때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과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고통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결국 그는 후자를 택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좀 까다로운 프로젝트라서 그래.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당신 몸이랑 아기 생각만 해.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그릇된 배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그 침묵은 그들의 관계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옆자리를 느끼며 잠에서 깼다. 지혁은 서재에서 또다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는 분명 여기에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은 지독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행복했던 시간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행복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아름답지만 그만큼 깨지기도 쉬웠다. 권지혁의 비밀스러운 통화가 시작된 이후 그들의 집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물리적인 온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서연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한때 따스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채워졌던 저녁 식탁은 다시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지혁은 늘 피곤해 절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서연을 넘어 먼 곳을 헤매기 일쑤였다. 그의 몸에서는 종종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났고 서연이 그 냄새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거래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잠시 들렀다 는 식의 석연치 않은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그의 거짓말은 서툴렀고 그 서툰 거짓말은 서연의 마음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거대한 협곡처럼 갈라놓고 있었다. 서연에게 임신 기간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었다.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며 그녀의 존재를 일깨웠지만 정작 아이의 아버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입덧으로 고생했고 밤에는 낯선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고 싶었고 그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늘 부재 중이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는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싶었고 그의 굳은 얼굴을 쓸어주며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거절은 서연에게 너는 내 세계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의심의 씨앗은 축축하고 어두운 마음속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법이다. 서연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그녀를 향한 차가운 거리감,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한때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다정함은, 그 눈물은, 그 뜨거운 포옹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이 결혼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에 불과했던 걸까?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파기하려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배가 불러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는 생명의 신비와 사랑의 결실에 벅차올랐지만 이제는 볼품없이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미치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늦게 돌아온 지혁을 거실에서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아직 앉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막상 그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 순간 지혁의 눈빛이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민아의 위태로운 상태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뒤엉켜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가 곧 아이를 낳을 몸으로 자신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었다. 정말 별일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제발 나를 믿어줘. 그의 말은 서연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믿어달라는 말은 결국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말과 같았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문제로부터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방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져 부서졌다. 지혁은 그 눈물을 보았지만 차마 그녀를 안아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지금 그녀를 안아주면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늦었어, 어서 자 라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혼자 남겨진 서연은 텅 빈 거실에서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뱃속의 아이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는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외로움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그의 침묵이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성벽은 한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서연과 지역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고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뿐이었다. 그 작은 움직임만이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 위안조차도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는 희미한 불빛에 불과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늦은 오후에 일어났다. 지역은 아침 일찍부터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가 서재 책상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후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악마의 속삭임처럼 피어오르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결국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행히도 휴대폰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메시지 함을 여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미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오빠, 잠깐이라도 오빠 얼굴 보니까 힘이 나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무섭지만 오빠가 곁에 있어 준다고 했으니까 용기 낼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전 벌써 모든 걸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다정하고 애틋했으며 두 사람이 아주 깊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빠라는 호칭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녀가 단 한 번도 그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권지혁 씨 혹은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배신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입덧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밤마다 외로움에 뒤척일 때 그는 다른 여자 곁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믿음, 그녀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은 어두웠고 서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불을 켜려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대로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혁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형체를 응시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을 그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미나와의 메시지 창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 지혁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나, 누구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가 합당한 설명을 해주기를.
이 모든 끔찍한 의심을 거두어 가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혁은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다. 미나의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죽은 첫사랑 이야기, 그녀의 동생을 지켜주겠다는 맹세,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진실은 너무나도 무겁고 잔인했다. 특히 곧 엄마가 될 서연에게 다른 여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설명해봐요. 당신이 밤늦게 찾아간 곳이 회사가 아니라 이 여자 병실이었어요. 내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당신은 이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냐고요. 서연은 절규했다. 그녀의 절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그가 간신히 뱉어낸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그의 침묵과 사과는 서연에게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산산조각 났고 믿음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혁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날 밤의 대치 이후 집은 완벽한 침묵의 영토가 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피해 숨어 지내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식사는 각자의 공간에서 해결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시선을 피했다. 한때 서연의 따스한 손길이 닿았던 온실의 식물들은 주인을 잃고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처럼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마음속에서 모두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사랑은 배신감으로, 기대는 절망으로 변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오직 뱃속의 아이를 중심으로만 돌아갔다. 아이는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아기 방을 꾸몄다. 작은 침대를 조립하고 밤을 새워 아기 옷을 뜨개질했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우리 아기 꼭 지켜줄게. 그 약속은 아이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 아이를 무사히 낳고 몸을 추스르는 대로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줄 것이다. 그 결심은 그녀에게 위태로운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같은 공간, 다른 세상에서 지혁 역시 자신만의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향했다. 미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이제 남은 희망은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큰 대수술뿐이었다. 그는 죽은 첫사랑의 마지막 부탁, 그녀의 여동생을 지켜달라는 그 약속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국내외 최고의 의사들을 수소문했고 수술 성공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쏟아부었다. 낮에는 미나의 병실을 지키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서연의 차가운 외면을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큰 고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깊게 상처받은 눈빛을 볼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미나의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임신 막달의 아내에게 또 다른 여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안겨줄 수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미나가 안정을 되찾으면 그때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지혁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그는 2층 복도를 지나다 아기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그는 소리 없이 문가로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서연이 아기 침대 옆에 선 채 작은 아기 옷을 개키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보았다. 소리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모습에 지혁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가 이 거대한 집에서 얼마나 외롭게 싸우고 있었는지를 아프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 마른 어깨를 감싸 안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가 막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발은 바닥에 얼어붙었다. 과거에 대한 약속과 현재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갈갈이 찢겼다. 결국 그는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문 밖에 그림자가 왔다가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순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스쳐 지나갔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연은 현관문 옆에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출산 가방을 싸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혁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이미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지혁은 마침내 미나의 수술 날짜를 받아냈다. 바로 내일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며칠간의 모든 스케줄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야만 했다. 내일 미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면 그는 며칠간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안정을 되찾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전히 서연에게 돌아가 망가진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운명이 얼마나 잔인한 장난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만삭의 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저택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막 잠이 들려던 순간 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시며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진통이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지혁은 미나가 입원한 병원 복도에 서서 밤이 깊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혹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의 하늘 아래 같은 병원을 향하게 될 두 사람의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교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통증에 서연은 소파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진통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혼자인 상태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 기구를 눌렀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주소와 상황을 설명하는 짧은 순간에도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녀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텅 빈 집은 그저 침묵으로 그녀를 배웅할 뿐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되뇌었다. 지혁 씨,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같은 시각, 같은 병원의 다른 층. 권지혁은 수술실 앞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그의 구둣발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다. 수술 중이라고 쓰인 붉은 램프는 마치 악마의 눈처럼 끈질기게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저 문 너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민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몇 층 아래의 분만실에서 자신을 애타게 찾으며 똑같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미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면 서연에게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계획뿐이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그녀를 살려주세요. 그녀만 살려주신다면 제게 남은 모든 것을 바쳐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누구를 향한 속죄였는지 그 자신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다. 서연의 분만은 쉽지 않았다. 진통은 길어졌고 아이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기계의 날카로운 경고음, 그리고 자신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고통의 정점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세상을 찢는 듯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탈진한 몸으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닦인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하고 완벽한 생명체였다. 그녀의 아기, 그와 그녀의 아기. 아가. 그녀는 핏기 없는 입술로 속삭였다. 아빠가 없네. 미안해. 바로 그 순간 수술실에 붉은 램프가 꺼졌다. 지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문 쪽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을 본 순간 지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의 귀에 박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약속,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 믿었던 희망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간호사에게 이끌려 나온 창백한 얼굴의 미나가 휠체어에 앉은 채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와줬구나.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했다. 분만실에서 나온 서연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출산의 고통과 탈진으로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배신감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어쩌면 아기를 보면 그의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이 아이를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남편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한 젊은 간호사가 그녀를 부축했다. 대표님은 아마 중요한 용무 중이실 거예요. 안정을 취하셔야. 아니에요. 이 병원에 있을 거예요. 제발 찾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애원에 간호사는 결국 그녀를 휠체어에 태워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길고 하얗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서연은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복도 양옆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는 보았다. 저 멀리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는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을. 권지혁이었다. 그의 곁에는 휠체어에 앉은 창백한 여자가 있었다. 미나였다. 지혁은 그녀 앞에 몸을 숙인 채 그녀의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무어라 애타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슬픔을 함께 나누는 연인의 모습이었다. 서연의 눈에 그 광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박혔다. 아, 그랬구나. 내가 아이를 낳으며 죽으림을 다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당신은 이곳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구나. 내가 낳은 우리 아이를 보러 오는 대신 저 여자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었구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은 이제 고통을 넘어섰다. 온몸의 힘이, 삶의 모든 의지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녀의 입에서 아 하는 찢어지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녀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제야 소란을 알아차린 권지혁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의 아내 한서연의 모습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절박한 외침과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뒤섞였다. 권지혁은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 서서 바닥에 쓰러진 서연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죽어가는 미나와 자신의 무너진 약속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세상은 또 한 번, 그리고 더욱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아 한서연,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의료진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녀는 응급 카트에 실려 어디론가 급하게 옮겨졌고 그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한쪽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삶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침묵이 불러온 이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서 그저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혁은 한시도 서연이 옮겨진 응급병실 앞을 떠나지 못했다. 의사가 나와 그녀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전했을 때
그는 간신히 버티고 서 있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출산으로 쇠약해진 몸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쇼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잠시 후 그가 겨우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을 때 서연은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깨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지혁은 떨리는 걸음으로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 좀 봐. 제발.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텅 빈 눈을 보자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붙잡고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두서가 없었고 문장은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은 미나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첫사랑의 동생. 그는 죽은 첫사랑, 수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떻게 희귀 유전병으로 자신을 떠났는지, 그리고 죽어가면서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미나를 부탁했는지. 그 아이도 수진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몇 달 전에 재발했어. 당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쯤이었지. 그의 비밀스러운 외출, 병원 소독약 냄새, 밤늦은 통화의 이유가 비로소 밝혀지고 있었다. 당신과 우리 아기를 지키고 싶었어. 내 어두운 과거와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당신의 세상은 너무 따뜻하고 밝아서 감히 내 슬픔으로 더럽힐 수가 없었어. 그래서 숨겼어. 바보같이. 그게 당신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었어. 그는 마지막으로 복도에서의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술이 실패했고 미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그녀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의지했을 때 그는 차마 그녀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그것은 사랑이 아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첫사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내가 틀렸어. 서연아, 내가 다 틀렸어. 내 침묵이 당신을 보호한 게 아니라 당신을 죽이고 있었어. 내가 당신을 이 차가운 병실에 혼자 눕게 만들었어.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오해의 안개는 걷혔지만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희망이 아닌 더욱 거대한 비극의 민낯이었다. 그의 절규 섞인 고백을 듣는 동안 서연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단순한 배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 조각난 이야기들이 맞춰지자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들이 풀렸다. 그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분노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슬픔과 허무함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믿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눠 짊어질 사람이라고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보호라는 이름의 벽이 결국 그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했지만 이해는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이미 부서져 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마침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지역을 복도로 불러내어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산모님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심장 박동과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지역은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진실은 이제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 진실은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우리 아기 보러 가야지.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다 잘할게. 그가 애원했다. 그때 서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늦었어요. 지역 씨.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슬픈 사실이었다. 그 조용한 한마디에 권지혁의 세상은 영원히 빛을 잃었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했다. 권지혁의 유신 테크놀로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천재를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공허한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시간은 4년 전 어느 병실에서 영원히 멈춰버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리고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린 그의 아내. 한서연은 그날 이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출산 후 쇠약해진 몸과 정신적 충격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그녀에게 용서할 시간도 다시 사랑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오늘도 지혁은 4살이 된 딸 하늘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는 서연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아 있었다. 특히 햇살을 받아 갈색으로 빛나는 눈동자와 세상 모든 것을 즐겁게 만드는 그 해맑은 미소는 살아있는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역에게 하늘이는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매 순간 심장을 저미는 가장 아픈 그리움의 증거였다. 한때 유령처럼 텅 비어있던 저택은 이제 아이 웃음소리와 장난감들로 채워졌다. 오 여사는 친손녀처럼 하늘이를 돌보았고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고 나면 그는 어김없이 서재에 앉아 그녀의 사진을 보며 끝없는 후회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만약 그때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면, 만약 내가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믿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향한 부질없는 질문들이 매일 밤 그의 영혼을 좀먹었다. 아빠. 그네를 타던 하늘이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손에는 하얀 민들레 홀씨가 들려 있었다. 아빠,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내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이는 자신의 이름처럼 엄마가 저 높은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역은 늘 그랬듯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늘 가던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묘지가 아니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아름드리 자작나무 한 그루 앞이었다. 그는 서연을 추억하기 위해 그녀를 닮은 그 나무를 심었다. 죽음의 그늘이 아닌 삶의 온기 속에서 그녀를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지역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늘이 엄마야. 그의 목소리는 나무짚을 스치는 바람처럼 나직했다. 하늘이는 동그란 눈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예쁘다.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지혁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응, 엄마는 햇살 같은 사람이었어. 아빠의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처음으로 색깔을 가져다 준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이야기. 텅 빈 식탁에 노란 들꽃을 놓아두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빠의 서툰 행동에도 늘 환하게 웃어주었던 이야기. 그런데 아빠가 너무 바보 같아서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몰랐어. 아빠 혼자 아픈 비밀을 다 지키려고 하다가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단다. 아빠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엄마는 지금 우리 하늘이 손을 잡고 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왔다. 그는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 앞에서 보인 적 없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한참 동안 아이를 안고 있던 그는 고개를 들어 나뭇집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을, 그리고 그 너머에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남은 생은 온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그녀가 남긴 사랑을 지키는데 바쳐질 것이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 편지를 띄웠다. 보고 있어. 서연 씨, 당신을 닮은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당신이 내게 주었던 그 햇살, 이제 내가 평생을 다해 이 아이에게 비춰주겠어.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내 삶의 끝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러 가면 그때는 꼭 말해주겠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어리석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원히 후회하는지. 지혁은 자신을 꼭 닮은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희미한 온기 속에서 그는 비극으로 끝나버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찬란했던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슬펐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연체, 남겨진 그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